안녕하세요. 오늘도 반전 인생사 실화 사연 모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 75이다. 김철호라고 해.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농사꾼이야. 내 손을 보면 알 수 있어.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박여 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흙이 끼어 있지. 이 손으로 평생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했어. 농사로 일군 땅이 있다. 서울 변두리에 사두었던 밭. 계산하면 600평 남짓되지. 사람들은 그걸 두고 노인네 재산이라고 불렀지만 내게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 땅 한 평 한 평마다 내 이야기가 박혀 있거든. 아내와 함께 흙 묻혀가며 모은 땀방울, 자식 공부시키려 팔아야 하나 망설이던 기억, 그리고 노년을 버티게 한 마지막 자존심. 그런데 그 땅을 얼마 전에 팔았어. 왜 팔았는지, 어떻게 팔게 됐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 길고 복잡한 얘기지만 끝까지 들어봐. 혹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먼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부터 얘기해야겠어. 1973년에 샀지. 그때 내 나이가 28이었나. 각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서울 변두리에 정착했을 때야. 그 동네는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됐지만 그때는 정말 시골이었어. 논밭뿐이고 집도 몇 채 없고. 내가 왜 그 땅을 샀는지 아나? 농사를 지으려고. 그때는 서울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거든. 지금처럼 아파트랑 상가가 빼곡하지 않았어. 나는 고향이 경상도 시골인데 서울 와서도 농사밖에 할 줄 모르겠더라고. 공장에서 일해보기도 했지만 몸이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아내한테 말했지. 여보, 우리 땅 좀 사자. 농사 지으면서 살자.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어. 서울까지 와서 왜 농사를 져? 다른 일 찾아보자.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어. 농사밖에 할 줄 모르겠다고. 600평이 작은 땅 같지만 그때 우리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어. 전 재산을 털어야 살 수 있는 땅이었지. 아내가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병원비도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어. 아내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 땅값 치르느라 돈이 없었거든. 그 땅을 사던 날을 지금도 생각나.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 기쁨 반, 불안 반. 내가 잘한 일일까? 혹시 잘못된 선택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았지. 하지만 도장을 찍고 나니까 뿌듯했어. 이제 내 땅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 남의 땅에서 품삯 받아가며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땅을 정리했어.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고 밭두렁을 만들고. 아내도 임신한 몸으로 도왔어. 지금 생각하면 무리했지. 임신부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그때는 젊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 첫 농사가 시작됐어. 배추, 무, 고추, 상추. 별별 채소를 다 심었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점심도 밭에서 먹었어.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거든. 그런데 농사가 쉽지 않더라고. 고향에서 하던 것과는 달랐어. 땅의 성질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첫 해에는 거의 망했어. 벌레가 많이 생기고 병충해도 심하고. 그해 가을에 수확한 게 씨앗값도 못 건졌어. 아내가 그때 말했지. 당신 말 듣고 땅 산 게 잘못이었나 봐. 나는 할 말이 없었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었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이미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포기하면 정말 거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 농사기술센터에 가서 강의도 듣고 다른 농사꾼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책도 사서 읽었어. 밤늦게까지 농사 관련 책을 봤지. 둘째 해부터는 조금씩 나아졌어. 그해 봄에 아들이 태어났거든. 처사이.
아들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 해. 그런 책임감이 생겼지. 아내도 아이를 낳고 나서는 농사일을 더 열심히 도왔어. 아이를 업고 밭에 나와서 일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고생이었지.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하는 거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농사가 제법 괜찮아졌어. 수확량도 늘고 판매도 잘 되고 서울 근교라서 도매시장에 갖다 파는 것도 편했어. 트럭 한 대 사서 직접 실어 날랐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가 제일 좋았어. 농산물 값도 괜찮았고 농사도 잘 됐고 그때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법 잘 사는 집으로 통했어. 아들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었고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나? 하루는 숙제로 우리 아버지라는 장문을 써왔는데 그걸 보고 내가 울컥했어.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다. 매일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일하신다. 손은 까맣고 얼굴은 탔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 아내한테 그 장문을 보여줬더니 아내도 울었어. 당신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농사가 점점 어려워졌어. 1980년대 중반부터 서울이 급속히 개발되기 시작했거든. 우리 동네 주변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생기고 농사지을 환경이 아니어졌어. 무엇보다 농산물 값이 떨어졌어.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고 대형 농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채소들이 시장을 휩쓸었지. 우리 같은 소규모 농사로는 경쟁이 안 됐어. 아들이 중학생이 됐을 때쯤 아내가 말했어. 당신, 이제 농사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지 않을래? 나는 그때까지도 고집을 부렸어. 농사밖에 할 줄 모르는데 뭘 하겠어? 그랬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 1980년대 말이 되니까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안 됐어. 아들 학비도 벅차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부업을 시작했어. 낮에는 농사, 밤에는 야간 경비 일을 했지. 그런 이중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낮에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 밥 먹고 나서 곧바로 경비실로 출근했어. 밤새 경비 서고 새벽에 집에 와서 잠깐 자고 다시 밭으로 나가는 생활. 아내가 걱정했어. 당신 몸 버린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야 했거든. 그게 내 꿈이었어. 농사꾼 아들이지만 대학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지. 1990년대가 되니까 상황이 더 나빠졌어. 우리 동네가 완전히 도시가 되어버렸거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도로가 확장되고 농사 지을 땅은 점점 줄어들었어. 그때 고민이 많았어. 땅을 팔아야 하나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하나. 땅값은 계속 올랐어. 내가 샀을 때보다 몇십 배로 뛰었지. 그 돈이면 아들 대학 보내고도 남을 만큼이었어.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거든. 내 청춘이 묻혀 있는 곳이었어. 20년 넘게 땀 흘려 가꾼 땅이었지. 팔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농사꾼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아들이 결정했어. 고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이 내게 말했지. 아버지, 땅 파세요. 저 대학 가면 등록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농사 그만두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한동안 답을 못했어. 아들 말이 맞긴 했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땅을 파는 게 나았지.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그런데 아내가 아들 편을 들었어. 당신 애 말이 맞아. 이제 그만 농사 생각 접고 우리도 편하게 살자. 결국 나는 땅을 팔기로 결심했어. 1995년에 땅을 팔았어. 그때 내 나이가 50이었지. 22년 동안 농사를 지은 땅을 파는 거였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 마치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결과는 좋았어. 땅을 판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우리도 서울 시내 아파트로 이사했어. 농사는 그만두고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했지.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어. 평생 흙을 만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콘크리트 건물에서 사무일을 하니까 답답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어. 농사보다는 훨씬 편했거든. 아들은 대학을 잘 다녔어. 공학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지. 성적도 좋았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어. 내가 꿈꾸던 대로 됐지. 농사꾼의 아들이 대기업 직장인이 된 거야. 2001년에 아들이 결혼했어. 신부는 대졸에 직장도 있는 괜찮은 여자였어. 처음에는 좋았어. 며느리가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하고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지. 결혼식 때 내가 축사를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돼서 기쁩니다. 며느리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도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살면서 화목하게 지낼 줄 알았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어. 아들 며느리가 우리와 함께 살았거든. 아파트가 좀 좁긴 했지만 그런 대로 지낼 만했어. 며느리도 나름대로 신경 써주는 것 같았고. 하지만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첫 번째 문제는 생활 방식의 차이였어. 며느리는 젊은 세대라 생활 패턴이 우리와 달랐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음식도 다른 걸 먹고 싶어 하고.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게 시끄럽다고 했어.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짓는 소리, 내가 세수하는 소리가 잠을 깬다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었어.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생활비는 주로 아들이 됐어. 그런데 우리 부부 생활비까지 아들이 돼야 하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이었을 거야. 셋째는 문화적 차이였어. 며느리는 대학 나온 도시 여자고 우리는 시골 출신 농사꾼이었으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어. 며느리는 모든 걸 합리적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우리는 정서적이고 집단적으로 생각했거든. 점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 며느리가 우리와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어.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고 TV도 따로 보고 아들은 중간에 끼어서 힘들어했지. 2003년에 손자가 태어났어. 첫 손자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가 이름도 지어줬어. 준호라고. 중걸할 준, 호걸할 호.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지. 손자가 태어나면서 분위기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 육아 방식을 두고 며느리와 아내가 자주 의견 충돌을 일으켰거든. 아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했고 며느리는 현대적인 방식을 선호했어. 젖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가는 것, 재우는 것까지 모든 게 달랐어. 며느리가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눈에 보였어.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아내도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꼈고 아들이 그때 말했어. 아버지, 우리 따로 살면 안 될까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나는 섭섭했지. 손자도 태어났는데 따로 살자니. 하지만 아들 입장도 이해했어. 아내와 며느리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결국 2004년에 따로 살기 시작했어. 아들네는 새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했고 우리는 기존 아파트에 남았지.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나름대로 괜찮았어. 적어도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었거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 만나는 횟수가 급격히 줄었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점점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지. 며느리가 바쁘다고 했어. 직장일도 있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그런 이유들. 나름대로는 이해했어.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하지만 점점 소외감이 들었어. 손자가 크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거든.
가끔 만나면 손자가 낯설어 했어.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르는 거야. 그게 제일 서러웠어. 2008년에 아내가 병이 났어. 당뇨합병증으로 입원했지. 그때 며느리한테 연락했는데 병원비는 저희가 낼게요. 대신 간병은 할아버지가 하세요라고 하더라고.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 돈은 아들 며느리가 벌고 간병은 남편인 내가 하는 게 맞지.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서운했어. 가족이라면 돈도 내고 간병도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 낮에는 간병하고 밤에는 보호자 침대에서 잤지.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냈어. 아들이 가끔 병문안을 왔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안 왔어. 손자도 안 데려왔고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내가 바빠서요라고 하더라고. 바쁜 건 알겠지만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번도 안 오는 게 말이 되나? 그때부터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아내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 혈당 관리도 해야 하고 약도 많이 먹어야 하고 나는 아내를 돌보느라 바빴어. 그런데 아들네 가족은 여전히 바빴어. 만나는 횟수가 더 줄었지. 명절 때도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조용히 지내세요라고 하면서 안 왔어. 듣기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는 번거롭다는 뜻이잖아. 2015년에 아내가 돌아가셨어. 당뇨합병증이 악화되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 장례식 때 아들 며느리가 와서 도왔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것 같았어.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 아내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 아들이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라고 물어봤지만 며느리 표정을 보니까 진심이 아닌 게 뻔했어. 그래서 괜찮다. 나는 혼자 살겠다고 했어. 그때부터 정말 외로운 시간이 시작됐어.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고, 가끔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어. 아버지 건강하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런 식이었지. 손자는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나를 거의 모르는 것 같았어. 가끔 만나도 스마트폰만 보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가 그렇게 키웠나 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 그냥 외로운 게 아니라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 아들네도 만나기 어려웠고 동네 사람들과도 접촉을 피해야 했거든.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들. 작년에 아들이 승진했어. 부장이 됐다고 하더라고. 기뻤지. 내 아들이 성공한 거니까. 그런데 승진 축하를 해주려고 연락했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 시아버지,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바빠서 따로 모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축하는 감사하다면서 만나는 건 거절하는 거야. 그때 뭔가 화가 났어. 내가 이 집안에서 뭐야? 돈 낼 때만 아버지고 평소에는 그냥 번거로운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리고 몇 달 전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 아들네 가족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거든. 일주일 동안 동남아시아로. 나는 잘 다녀와라고 했지. 그런데 며느리가 내 앞에서 그 말을 했을 때였다.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순간 숨이 막혔다. 가족이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내 피를 나는 아들을 낳아 길러낸 내가 며느리에겐 그냥 번거로운 존재일 뿐이구나. 아들이 옆에서 멋쩍게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가족이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내 피를 나는 아들을 낳아 길러낸 내가 며느리에겐 그냥 번거로운 존재일 뿐이구나.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지 설명해야겠어. 그날은 손자의 생일이었어. 중학교 3학년이 된 손자 준호의 16번째 생일. 나는 미리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손자가 좋아하는 운동화를 샀지.
비싼 운동화였어. 30만 원이 넘었나? 아들네 집에 갔더니 이미 작은 생일 파티가 시작되고 있었어. 케이크도 있고 선물도 여러 개 있었지. 나는 내가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어. 준호야, 할아버지가 생일 선물 사왔다. 내가 갖고 싶어 하던 운동화야. 손자가 선물을 뜯어보더니 기뻐했어.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이거 갖고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도 뿌듯했지.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운동화를 선물로 준비해뒀던 거야. 그래서 중복이 된 거지. 시아버지, 미리 말씀해 주시지. 저희도 운동화 준비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약간 짜증내는 투로 말했어. 나는 미안했지. 아, 미안하다. 내가 미리 물어볼 걸 그랬구나. 그렇게 사과했어. 그런데 며느리가 계속 불편해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항상 이래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고 그런 말을 중얼거리면서 나는 참으려고 했어. 손자 생일에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불편해했어. 생일 파티 분위기가 어색해졌지. 그때 아들이 말했어. 아버지, 저희 내일부터 여행 가거든요. 동남아시아로 일주일 다녀올 예정이에요. 아, 그래. 잘 다녀와라. 조심해서 다녀오고. 네, 아버지도 건강하게 계세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어. 그런데 시아버지, 저희 여행 가는 동안 집 비워두는 게 걱정이에요. 혹시 뭔 일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뭔 일이 생겨? 그냥 조심해서 다녀오면 되지. 아니에요. 시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아프시거나 하면 연락할 곳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좀 서운했어. 마치 내가 짐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 하지만 참았어. 괜찮다. 나는 건강하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라. 그런데 며느리가 그때 그 말을 했어.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왜 걱정해야 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귀를 의심했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했어. 사실이잖아요. 따로 살고 있고 명절 때도 안 오시고 평소에도 연락 별로 안 하면서 갑자기 와서 선물 주고 가족 행세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 시아버지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저희 어려울 때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애 키울 때, 제가 직장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줬니?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게 가족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항상 도움 달라고 하면 그때서야 해주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할 말이 없었어. 사실 며느리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거든. 나는 도움을 요청받으면 해주긴 했지만 먼저 나서서 도와준 적은 별로 없었어. 아들이 중재하려고 했어. 여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사과해. 하지만 며느리는 사과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화를 냈어. 왜 제가 사과해야 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시아버지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저희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내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나는 정말 대답할 수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 말이 맞았거든. 나는 며느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어. 그냥 아들의 아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 며느리도 나를 진짜 시아버지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고, 그냥 남편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예의상 대해야 하는 존재. 그 정도였어. 우리는 20년 넘게 가족인 척만 했던 거야. 진짜 가족이 아니라 형식적인 가족. 그런 관계였던 거지. 손자 준호가 그 상황을 보고 있었어. 할아버지와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얼마나 당황했을까. 자기 생일에 이런 일이 생겨서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가족이 아니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어. 아들이 붙잡으려고 했어. 아버지, 그냥 가지 마세요. 이야기해봐요. 하지만 나는 돌아서서 나왔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 며느리가 한 말이 다 사실이었으니까.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 며느리 말이 맞나? 내가 정말 가족 역할을 제대로 못했나? 그동안 나는 뭘 한 거지?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랬어. 나는 아들의 아버지 역할은 했지만 며느리의 시아버지 역할은 제대로 못했어. 손자의 할아버지 역할도 마찬가지고 아들이 결혼할 때부터 나는 며느리를 경계했어. 내 아들을 뺏어가는 여자라고 생각했거든. 며느리도 그런 내 마음을 알아챘을 거야. 그래서 서로 벽을 쌓고 지낸 거지. 며칠 뒤 아들네 가족은 여행을 떠났어. 잘 다녀와라는 말도 안 했어. 연락도 안 왔고 정말로 남이 된 것 같았어. 그때 나는 결심했어. 정말로 남이라면 나도 그만두자. 가족 흉내 내는 것도 그만두고 내 방식대로 살자. 며칠 뒤 나는 서류 가방을 꺼냈다. 땅 문서, 도장, 통장. 수십 년 동안 먼지처럼 쌓여있던 것들. 아니,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증명서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설명할 게 있어. 내가 1995년에 팔았다고 했던 그 600평 땅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니었어. 그 땅을 판 돈으로 다른 투자를 했거든. 아들 대학 보내고 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어. 서울 외곽에 작은 땅을 몇 개 더 샀지. 그때는 땅값이 쌌거든. 그리고 그 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올랐어.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부동산 붐이 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땅값이 몇십 배로 뛰었어. 나는 그 사실을 아들한테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어. 그냥 약간의 부동산이 있다고만 했지. 왜 숨겼는지 아나? 아들이 그 돈을 당연하게 생각할까 봐서. 부모 재산이니까 자기가 상속받을 거라고 당연시할까 봐서. 그런 게 싫었어. 실제로는 꽤 큰 돈이었어. 몇십억 원어치의 땅과 현금이 있었지. 나는 그 돈으로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 아들한테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 그런데 왜 그동안 가족 흉내를 냈을까? 돈이 있으면서도 왜 아들 눈치를 봤을까? 그건 외로웠기 때문이야. 혼자 사는 게 무서웠기 때문이지. 하지만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내 눈을 번쩍 뜨게 했거든. 맞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 그냥 형식적인 관계였을 뿐이야. 그렇다면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가짜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읍사무소로 갔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어. 내 존재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 이들에게 물려줄 이유가 없었다. 내 피는 피지만 내 땅은 내 것이다. 상속 포기 서류를 작성했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아들이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서류. 대신 그 재산을 어디에 줄 건지도 정했어. 일부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고, 일부는 농업 관련 장학재단에 주기로 했어. 나처럼 농사꾼의 아들이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손이 떨렸다.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 때문이었다. 30줄 아들 손잡고 등교시키던 기억, 며느리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 차려준 밥상, 손주가 뛰놀던 마당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며느리의 한마디가 그 모든 기억 위에 짙은 먹물을 떨어뜨렸다.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았다. 빈집이 더 허전했다. 땅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팔린 땅, 정리된 재산. 대신 손에는 남은 현금이 들려 있었다. 현금은 피부치를 막아주지 못한다. 그저 쓰다 남으면 사라질 뿐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가족이 아니라면 나도 그만두자.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 여행에서 돌아왔나 보더라고. 아버지, 여행 잘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다. 아버지, 그때 일로. 아내가 말을 심하게 했어요. 사과드릴게요.
아니다. 내 아내 말이 맞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야.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다. 아들이 당황했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저희 가족이에요. 아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아끼고 챙기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잖아. 특히 나는 그러지 못했어. 아버지, 얘야,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겠다. 너희도 너희 방식대로 살아라. 서로 부담 주지 말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 며칠 후 아들이 직접 집으로 왔어. 혼자 왔어. 며느리는 안 왔지. 아버지, 왜 이러세요? 갑자기 연락도 안 받고. 할 말이 없어서 그랬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고개를 숙여서 사과했어. 하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얘야, 사과할 일이 아니다. 너희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못 살아온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 그냥 혈연 관계일 뿐이었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진짜 가족은 아니었다고. 아들이 울먹였어.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정말로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야. 내 아내와 아이는 나한테는 남이야. 너한테는 가족이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을 말하는 거야.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살자. 억지로 가족 흉내 내지 말고. 그날 아들과 긴 얘기를 했어.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며느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손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들도 자기 입장을 얘기했어. 아내와 나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 속마음을. 우리는 그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어. 며느리와 손자는 여전히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나도 그들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 그래서 결정했어. 정말로 관계를 정리하자고. 얘야, 내가 결심한 게 있다. 뭔데요, 아버지? 나는 이제 너희 가족과 거리를 두겠다. 완전히 연락을 끊자는 게 아니라 서로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지내자는 거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명절 때도 서로 억지로 만나지 말고 생일이나 기념일도 챙기지 말자. 대신 너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만 연락해라.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시려고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다. 억지로 가족 흉내 내느라 모두 힘들잖아. 그리고 내가 준비한 서류를 보여줬어. 상속 포기 서류. 이게 뭐예요? 내 재산을 내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서류야. 아들이 깜짝 놀랐어. 아버지, 이건 왜요? 저는 아버지 재산 때문에 가족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진짜 가족이 아닌데 재산을 물려준다는 게 이상하잖아.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뭔 소리예요? 그때 나는 내 재산 규모를 정확히 얘기해줬어. 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거든. 아버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셨어요? 응. 그동안 숨겨왔어. 너희가 당연하게 생각할까 봐서.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주실 거예요? 사회에 기부할 거야.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어. 그러더니 물어봤어. 아버지, 정말로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내 아내와 아이는 미안하지만 나한테는 남이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내와 아이를 택해야 해요. 아니면 아버지를 택해야 해요? 바보야, 왜 택해? 둘 다 소중히 해라. 다만 나는 거리를 두겠다는 거야. 그날 아들은 울면서 집에 갔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 서로 상처받으면서
가족 흉내 내는 것보다는 말이야. 그 다음 주에 상속 포기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했어. 그리고 재산 기부 절차도 시작했어. 변호사를 통해서 말이지. 아들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 며느리한테 혼났나 봐. 아니면 내 결정에 화가 났거나. 어쨌든 연락이 없었어. 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잘한 일일까?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거든. 더 이상 가족 역할을 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 며느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손자한테 억지로 관심 보이지 않아도 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손자 준호가 혼자 집에 왔어. 깜짝 놀랐지. 중학생이 혼자 할아버지 집에 온 거야. 준호야, 어떻게 혼자 왔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 할아버지, 저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내 마음이 아팠어. 이 어린애가 뭔 잘못이 있다고.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다. 어른들 문제야.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정말로요. 나도 너를 좋아한다, 준호야. 그럼 왜 우리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중학생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어?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준호야, 때로는 좋아한다고 해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족이 되려면 서로 아끼고 챙기고 희생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 그럼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수한 질문이었어. 하지만 답은 간단하지 않았어. 글쎄다, 준호야.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준호가 1시간쯤 있다가 갔어.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어.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예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또 울컥했어. 이 아이만큼은 나를 진짜 할아버지로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어. 손자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지낼 수는 없잖아. 2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다시 왔어. 이번에도 혼자. 아버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뭔 생각을 했니?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 내 말이 맞다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서운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거리를 두고 지내요. 대신 뭐? 가끔은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버지 개인적으로요. 아들로서. 물론이지.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날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정했어. 아버지와 아들로서는 연락하지만 가족 단위로는 만나지 않기로. 며느리와 손자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 아들과는 한 달에 1번 정도 만나서 차나 커피를 마셔. 둘이서만. 그때는 정말 편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다른 사람 끼지 않으니까. 며느리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나아. 손자는 가끔 보고 싶지만 참고 있어. 얘는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커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내 재산은 계획대로 사회에 기부했어. 일부는 농촌 지역 장학금으로, 일부는 독거노인 돌봄센터에, 나머지는 소외계층 아이들 교육비로.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이니까 뿌듯해. 아들이 처음에는 반대했어. 아버지, 그래도 일부는 남겨두세요. 나중에 아프시거나 하면 돈이 필요할 텐데요. 하지만 나는 생활비 정도만 남겨두고 다 기부했어. 어차피 혼자 사는데 많은 돈이 뭐가 필요해?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큰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해. 청소할 곳도 적고 관리할 것도 없고 단순하게 사니까 마음도 편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해.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비슷한 또래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외롭지 않아.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
자식이 있으면서 왜 혼자 사세요? 그럼 나는 간단하게 대답해. 서로 편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아. 복잡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 요즘 세상에 자식이 있는 노인이 혼자 산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이해하더라고. 각자 사정이 있다는 걸. 나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도 꽤 많아. 자식은 있지만 따로 사는 사람들.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어. 며느리와 안 맞아서, 사위와 안 맞아서, 아니면 그냥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느끼는 게 있어. 옛날처럼 무조건 자식과 함께 사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서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더 평화로울 수도 있어.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 특히 밤에. 혼자 저녁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 때. 그럴 때는 가족이 그리워져. 시끄럽고 복잡해도 함께 있던 그 시절이.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커.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밥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해 먹고, TV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잘 시간도 내가 정하고, 이런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지. 가끔 아들이 걱정해.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럼 나는 웃으면서 대답해. 괜찮다.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런데 정말로 괜찮아. 거짓말이 아니야.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 글쓰기야. 복지관에서 인생 이야기 쓰기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내 인생을 글로 정리해보고 있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글을 쓰다 보니까 내 인생이 정리되는 기분이야.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많았어. 며느리를 처음부터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손자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하지만 후회만 하는 건 아니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내 나름대로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야. 지금 와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 내 선택의 결과니까 책임져야지. 불평하거나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대신 앞으로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려고 해.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지금까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어.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 내가 불행하고 외로우면 만나는 사람들도 불편해해. 지금은 정말 행복해. 자유롭고 편하고 마음도 가벼워. 돈 걱정도 별로 없고 건강도 나쁘지 않고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물론 완벽한 건 아니야. 가끔 아들이 그리울 때도 있고 손자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어. 하지만 그런 그리움을 견딜만 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리움이야. 한 달에 한 번씩 아들과 만날 때가 제일 좋아. 둘이서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아들 직장 얘기, 건강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럴 때는 정말 편해.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아버지와 아들로서만 대화하니까. 며느리나 손자 얘기는 하지 않아.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아들도 나름대로 만족하는 것 같아. 아버지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라고 말하더라고. 그렇지, 예전에는 항상 다른 가족들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기 어려웠으니까.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시아버지가 없으니까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것도 괜찮아. 서로 부담스러운 관계였으니까 없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억지로 가족 행세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말이야.
손자는 가끔 아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어 고등학생이 됐다고 하더라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많이 컸다고. 보고 싶긴 하지만 참고 있어. 얘는 엄마 영향을 많이 받을 테니까 나를 찾아오지는 않을 거야. 혹시 나중에 얘가 어른이 되면 스스로 판단해서 할아버지를 찾아올지도 몰라. 그때까지는 기다려 볼 거야.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요즘 살고 있어. 평온하고 조용한 일상. 큰 기쁨도 없지만 큰 슬픔도 없는 생활. 가끔 예전 농사 짓던 시절이 그리워져. 그때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어. 씨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그 과정이 인생과 비슷했달까? 지금 내 인생도 수확기인 것 같아. 젊을 때 뿌린 씨앗들을 걷어들이는 시기. 좋은 결실도 있고 나쁜 결실도 있어. 하지만 그게 내가 살아온 인생이야.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혹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야. 가족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며느리나 사위와 안 맞아서 힘든 사람들, 자식들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억지로 참고 지낼 필요 없다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서로한테 좋을 수도 있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물론 이건 내 경험이고 내 선택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 끝까지 참고 지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내 경우에는 이 방법이 맞았어. 서로 부담 주지 않고 각자 편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한테는 최선이었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며느리의 그 말이 오히려 고마워.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 눈을 뜨게 했거든. 가짜 가족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줬어. 그 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옭아매고 있었어. 의무감으로, 체면으로. 진짜 사랑이나 애정이 아니라 말이야. 이제는 그런 가짜 관계에서 해방됐어.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고 나도 진짜 아끼는 사람들만 챙기고 그게 더 솔직하고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다른 가족들 때문에 복잡하지 않으니까 순수하게 아버지와 아들로서만 만날 수 있거든. 그런 관계가 더 진짜 가족 같아. 75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가족이라는 건 혈연 관계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서로 아끼고 챙기고 희생할 수 있을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혈연이 있어도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남이고 혈연이 없어도 서로를 아끼면 가족이 될 수 있어. 나는 이제 그런 진짜 가족을 만나고 싶어.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나를 잘 챙겨줘. 혈연은 전혀 없지만 친딸보다 더 잘해주시거든. 그런 분이야말로 진짜 가족 같아. 반대로 내 며느리는 혈연으로는 가족이지만 마음으로는 남이었어. 2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았지만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그런 진짜 관계들로 채워나가고 싶어. 억지로 만든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긴 관계들로. 요즘 새로 사귄 친구들이 몇 명 있어. 복지관에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들 비슷한 나이고 비슷한 처지라서 서로 이해를 잘해.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해. 복잡한 설명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챙겨주거든. 이런 게 진짜 가족 아닐까? 한 주에 두세 번은 그분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봐. 가끔은 함께 여행도 가.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해.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할 수 있어. 내 경우에는 이 선택이 맞았어. 가족과의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단순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이 방법이 맞다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몰라. 중요한 건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편하고 행복한 방법을. 나는 75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늦지 않았어.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 지금도 매일이 새로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해. 이런 게 진짜 삶 아닐까? 어젯밤에는 꿈을 꿨어. 옛날 농사 짓던 꿈. 넓은 밭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전혀 외롭지 않았어.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웠어.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있어서. 꿈에서 깨어나니까 그게 지금 내 현실이더라고.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삶. 이런 삶이 가능한 것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야. 젊을 때 고생해서 돈을 모았고 비록 다 기부했지만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남겨뒀으니까. 그리고 건강도 나쁘지 않고 정신도 맑으니까 이런 독립적인 삶이 가능한 거야. 만약 몸이 아프거나 치매가 왔다면 어쩔 수 없이 가족한테 의존해야 했을지도 몰라. 그런 면에서는 운이 좋았어. 75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도 건강을 잘 관리해서 끝까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누구한테 부담 주지 않고 내 힘으로 살다가 조용히 떠나고 싶어. 죽을 때도 혼자 죽고 싶어. 가족들이 병원에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죽는 것보다는 조용히 혼자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내 성격에 맞아. 물론 아들은 섭섭해할지도 몰라.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장례식도 간소하게 하고 싶어. 복잡하게 치를 필요 없이 가까운 몇 사람만 와서 조용히 보내주면 돼. 그게 내 스타일에 맞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우울한가? 하지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충분히 살았거든. 좋은 일도 많이 겪었고 나쁜 일도 많이 겪었어. 그게 인생이야. 지금은 그냥 평온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욕심 부리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끔 아들한테 말해. 나는 충분히 살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럼 아들이 아직 오래 사셔야죠라고 하는데 나는 웃어넘겨.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중요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어.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깨달음을 좀 더 일찍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 그럼 아내와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내는 끝까지 가족의 화목을 원했거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걸. 지금이라도 안 게 다행이야. 남은 시간이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냈어. 아침에는 산책하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 읽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 마셨어. 저녁에는 혼자 조용히 TV 보면서 맥주 한 캔 마셨지. 이런 단순한 일상이 행복이야.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내일은 뭘 할까? 아직 정하지 않았어. 그때 가서 기분에 따라 정할 거야. 그것도 혼자 사는 즐거움 중 하나거든.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이런 자유로운 삶을 75세에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 가족이라는 이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신한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보라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야. 서로 부담 주지 않고 각자 편하게 사는 것. 그것도 하나의 가족 관계일 수 있어.
나는 이제 진짜 나다운 삶을 살고 있어.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지 몰라. 75년을 살면서 이런 자유를 찾았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까 다행이야. 남은 시간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거야. 그리고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 나처럼 가족 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어.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남들 기대에 맞춰 사는 것보다 자기 마음에 맞춰 사는 게 중요해. 그게 진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7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 얘기가 여기서 끝이야. 내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